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최근 나스닥 골드, 뭐 항생, 뭐 구리, 요 정도 먼저 일단 최근 추세 흐름 자체를 한번 지켜보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방송은 선물 위주의 선물 위주의 대응을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일단 뭐 해외 주식 관련 이야기까지도 일단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 외적으로 일단 좀 더 체크한다라고 하면 ETF, ETN까지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오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쇼크 때 일단 좀 재밌었죠. 어떻게 보면 재밌었다라기보다는 조금 크게 손실 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일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제로에서 이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수 관점 잡다가 당했었던 자리값이죠. 그러니까 제로 이상까지 갈까? 뭐 여튼 일단은 코로나 쇼크 때까지 지금 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유가까지 가져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물스물 지금 반등이 있었는데, 자, 유가 얘기를 한번 지금 일단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로나 쇼크 때문에 이전에 뭐 어떻게 보면 가격대가 80에서 60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원유 가격 자체가 일단 마이너스로 한번 잡아주고 나서 일단 회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30에서 40 사이 구간대를 정말 오랫동안 횡보를 했죠. 6월부터 2020년 이제 12월까지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추세가 나오면서 일단 60짜리 값까지는 지금 현재 좀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60까지는 좀 지켜주는 자리값이 작년 21년도 3월까지 해서 이 자리값을 좀 지켜주는 움직임이었었는데, 일단은 오일의 가격에 일단은 좀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거는 뭐 전쟁 리스크도 있겠지만 그거는 너무 지금 뭐 현재 발생을 했고 뭐 중동 국가에 뭐 사실상 뭐 전쟁 여파도 있을 텐데,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오펙의 지금 현재 동향이죠. 어떻게 보면 감산안을 가져가고 증산을 가져가면서 가격대 조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현재 원유 재고 발표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펙 플러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얘네 자체는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오펙 회원국, 뭐 사우디 왕자라고 제가 항상 비유를 좀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일은 어떠면 가장 좋을까요? 비싸게 많이 파는 게 가장 좋겠죠. 비싼 가격에 많이 파는 게, 얘네가 무제한은 아니고 어쨌든 매장량이라는 게 넘쳐나긴 하지만, 축복받은 땅으로 넘쳐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의 이제 한정 수량은 가지고 있죠. 언젠가는 그게 이제 메마를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우리나라 전체 나라의 주수입원이 원유라고 하면 얘네는 절대적으로 싼 가격에 많이 팔 생각이 아니고 비싼 가격에 적당히 팔더라도 이윤을 충분히 추구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익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집단으로 똘똘 뭉친 게 오펙이다.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일단은 뭐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80 정도 선이 일단은 가장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추 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도 많은 작업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일어났을 때 결론적으로는 정제를 하고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원유 가격이 일단은 지금 80달러대를 유지를 해줘야 좀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의 이윤을 남기면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뭐 제로부터 뽑고 나서 하면 무슨 뭐 공짜에서 뭐 1달러만 받아도 수익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뭐 이동이든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얘네가 80 정도는 받아줘야 그래도 마진이 남는다. 마진이 잘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전에도 수익은 나겠지만 너무 이제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80 정도면 그래도 얘네도 인정할 수 있는 금액대 가격대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앞에서는
너무 오일 가격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뭐 30에서 40달러대 유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똘똘 뭉치는 거죠. 어떻게든 오일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양 자체를 줄여버리면서 수요 공급으로 봤을 때 공급 자체를 줄여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을 계속 같이 가져가자. 일단 가격부터 올려놓자.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원유 가격은 일단은 최대한 올릴 수 있게 작업을 해놨던 거고, 자, 그러고 나서 일단 작년에 제가 이제 리딩을 했었을 때 원유를 좀 리딩을 했었을 때는 이제 100달러 간다. 이게 정말 많았어요. 작년 딱 지금 거의 1년 넘었죠. 한 8월, 9월부터 21년도 8월, 9월부터 해서 제가 이때쯤이었네요. 60달러 지금 한 63, 64달러 가는 이 템포에서 이 지금 현재 이 기간값에서 일단은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리포트가 이때 당시에 이제 리포트가 원유 100달러 간다. 이거에 대한 일단 이유 자체는 가장 컸었던 거는 일단은 여름 너무 더웠다. 자, 여름이 너무 더워서 이게 이제 라니냐 현상이라고 하죠.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 적인 한파, 기록적인 한파가 일단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겨울 대비를 하고 있는 뭐 북유럽, 유럽 이쪽 해서 뭐 우리나라 상관없이 북반구 인구가 전체 지구 전체 이제 뭐 거의 한 80%? 80%이 정도로 일단은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름이 너무 더웠고 라니냐 때문에 이 현상 때문에 여름이 너무 더웠으니까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올 것이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많은 양의 이제 비축을 해야 되겠죠. 원유 가격이. 그리고 수요 자체가 겨울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관점 하에 가격이 결론적으로는 100달러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어요. 중간중간에 어쨌든 낙폭은 좀 가져갔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얘는 100달러대까지 돌파를 했었죠. 가격대가 겨울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겨울 기준으로. 지금 뭐 12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2월까지는 지금 일단은 오일 가격의 변동성은 있었는데 여기 기준으로는 정말로 100달러대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폭등을 했었던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이 자리값은 그렇죠, 러시아.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기서 발생을 하면서 단기간에 뭐 원유 가격뿐만 아니라 뭐 산업 원자재들 또 강하게 한 번씩 튀어 오르면서 단기간에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었던 자리값이죠. 자, 이때는 뭐 100달러대까지 간다는 2월 중순 말부터 이제 여기까지 일단 터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이 한다 안 한다는 그 다음 얘기였었죠. 이때는 뭐 진짜 한다 안 한다 뭐 계속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설마 했었는데 정말로 터지면서 오일이 단숨에 며칠 만에 130달러대까지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구간대가 자 지금 3월 초에서부터 지금 다음 고점 100달러를 계속 유지했었던 자리값이 7월까지였어요. 그러니까 3월 초부터 7월까지 3, 4, 5, 6 그쵸? 7월 중순 뭐 일단은 뭐 4달에서 5달 그쵸? 개월을 일단은 100달러를 넘는 평균가를 가지면서 오일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 구간대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었죠? 추가적으로 가뜩이나 지금 현재 미국 상황에서 달러를 너무 많이 그리고 이제 부양책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 버블이 있었죠. 양적 완화를 크게 하다 보니까 이 버블이 어떻게 보면 눈코 뜰 새 없이 퍼져가면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동력을 가져갔었죠. 거기에 더해서 여기서 이제 자 이전부터도 뭐 카플레이션 지금 현재는 뭐 에너지나 이제 뭐 곡물 가격을 뺀 근원 같은 경우에서 더 크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의 지금 메이저 역할을 무조건 원유가 하진 않았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100달러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원유 자체는 산업에서 안 쓰는 곳이 없죠.
어쨌든 뭐 전기를 생산할 때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이동하는데 화물 운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원유 수요가 들어가는데 뭐 기름값 우리나라도 뭐 2,500원, 2,700원 뭐 이렇게까지 막 뛰는 때까지 가보면 평소에 뭐 5만 원, 10만 원 주유를 했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확실히 아 이거 좀 압박이 심한데 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얘가 플러스로 추가로 일단 영향을 좀 크게 끼쳤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이 사이부터 뭐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노력했었던 게 뭐가 있죠? 자, 일단은 전략 비축률을 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에탄올 섞은 원유. 에탄올을 섞게 되면 뭐 9대1로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탄올이 아니고 에탄올. 그쵸. 에탄올을 섞게 되면 일단 9대1 비율로 섞게 됐을 때 에탄올 가격이 싸니까 원유의 가격을 한 10%대는 좀 부근 아래까지 좀 낮추기 위한 작업이죠. 대신에 환경 오염이 조금 더 심해져요. 근데 친환경의 타이틀을 가져온 바이든 정부에서 이것까지 가져갔다라는 거는 확실히 오일 가격이 저렇게 높았었던 거에 대한 불안감,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지금 현재 아무리 정책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줄여주는 뭐 금리 인상 하더라도 이 오일 가격이 이만큼 계속적으로 버틴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거 절대 안 잡힌다라는 느낌이 강했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에탄올 섞은 원유까지 정책으로 좀 내세우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유 가격을 잡으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펙을 이제 압박을 줬었죠. 니네 빨리 생산해라.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줬어요. 일단은 여기서 오펙을 압박을 주면서 니네 얼른 생산해야 돼. 이거 안 그러면 전 세계 다 죽어. 알았어. 오펙 회원국에서는 알았어. 말 들을게. 바이든 우리 증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뒤에서 계속 통수를 쳤어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 이상 한다. 뭐 50만 배럴 이상 증산을 하겠다 해놓고 뒤에서는 뭐 끼케야 5만 뭐 10만 이것도 안 올리는 경우도 있고 오펙 압박은 주긴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노력은 했지만 실패인 거죠.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실패.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거는 사우디 방문까지 했었지만 결국에 이것도 실패인 거죠. 지금 더 사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뭐 사우디 관련으로 봤으면 이전에 아까 오늘 채팅이 조금씩 실수가 나네요. 자, 어쨌든 사우디 방문으로 해서 실패를 가져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좀 압박을 받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가격대가 빠지기 시작했죠. 왜? 어쨌든 원유 가격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어쨌든 가격 변동과 뭐 수요 그리고 이 다음에 키워드가 이 빠졌었던 게 얘네 노력으로 실패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단기 대응이었으니까 거의 실패 전략 비축률 풀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급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도 한정적인 내용이에요. 이 지금 하락 추세로 봤었을 때는 일단 또 두 가지 원인이 있죠. 여기서 노력을 한 거고 정식적으로 좀 노력을 했었지만 원하는 만큼의 타이밍을 빠르게 얻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락은 가장 1순위가 경기 침체죠. 그리고 높은 금리 인상으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이라고 보다는 달러와의 강세가 또 가장 컸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그게 뭐 다 유기적으로 좀 연결돼 있는데 일단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지금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와 달러와의 강세가 지금 현재 놓여져 있으면서 현재와 같은 지금 매도세가 고점 대비 지금 이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큰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 21년도에서는 지금 현재 북반구 겨울 준비를 앞두고 나서 지금 100달러 그리고 전쟁까지 리스크가 커지면서 더 큰 상승 그리고 가격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이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행정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거의 다 실패는 했었다. 결론적으로는 달러와의 강세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낙폭 가격이 낮아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타협점을 볼 수 있는 자리값이라는 거죠. 지금은 타협점을 볼 수 있는 자리값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보셨을 때 여기까지 일단은 한도 끝 없이 일단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일 가격의 상승 탄력 뭐 트리거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없었습니다. 뭐 지금 원유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발표가 계속 매주마다 이뤄졌었지만 이때 경기 침체에 대한 키워드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키워드가 너무 강력해서 일단 뭐 76달러까지 그냥 단숨에 내려 꽂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발광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 오펙 플러스가. 오펙에서 이제 발광을 하기 시작하죠. 안돼 이대로네. 자 여기서 이제 200만 배럴 감산이다라는 이제 초강수를 둬요. 그동안 이렇게 채팅이 조금 배럴 그렇죠? 200만 배럴 감산이라는 엄청난 초강수를 둡니다. 오펙에서. 이대로 안돼 우리 이 가격에 못 팔아 하면서 그동안은 감산이 아니고 증산을 얘기했을 때 오케이 얘기는 떠들었었지만 그거는 귀등으로 안 듣고 만약에 이제 본인들 오일 가격 이때는 너무 좋다 보니까 웃으면서 계속 팔았던 거죠. 근데 안 되겠어. 이대로는 이 가격대는 내가 100달러에 뭐 120달러에 계속 팔다가 70달러에 팔으려고 갑자기 단숨에 몇 달 만에 이건 안 돼. 우리 감산해가지고 가격 다시 끌어올리자. 그러니까 이 모든 유기적인 움직임 파동 자체가 결국에는 이유와 시향은 존재는 하지만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반복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락을 하려면 하락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든 이러한 노력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어떤 플러스로 더해서 이 하방 압력을 크게 키울 수 있고 하방 압력이 또 너무 커지다 보면 이거를 또 반대하는 집단과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일단 슈팅을 크게 줬죠. 그러니까 76에서 86까지 오른 게 아니고요. 93까지 단숨에 들어 올렸어요. 며칠 만에. 정말 강한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 바닥 대비 반발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건데 이거는 사실상 200만 배럴 감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추세를 들어 올렸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일단 보여줬는데 현재 추세는 사실상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90 초반대까지는 저는 이거를 방송에서도 이제 예측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가능성을 지금 염두를 했죠. 일단 이 가격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오일 가격은 80이라는 거를 일단은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80이라는 구간을 기억해 주시면 70, 80 깨면서 70 후반? 그럼 다시금 반등? 90 이상 넘어갔어? 그럼 다시금 80 초반대까지 내려올 가능성. 이게 일단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사이클이죠. 그러면 그 평균치가 계속적으로 이 자리값 구간을 횡보를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오펙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 입장 셰일오일 업체에서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구간대 가격을 유지를 해주면 그래도 오케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이제 70 이상 깨면서 막 60, 50까지 한도 끝도 없이 달려간다? 그리고 다시금 뭐 100, 110 올라간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가 유지가 되는 게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지켜봤을 때는 현재 상황 속에서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가격과 내용 해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다시 고점 대비 지금 현재 떨어졌었던 이유 자체는 사실상 200만 배럴 이거 오펙 회원국에서 이미 이 가격을 얘기만 떠든 거지 공포를 전 세계에 준 거지 사실상 얘네가 감산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산을 하게 되면 생산량도 줄어들고 오히려 그 작업에 손이 더 많이 가면서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말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소에 뽑는 내용 자체를 그냥 뒤에서 몰래 더 추가 생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팔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산 영향은 사실상 이렇게 얘기는 했어도 언론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크게 터트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80만 배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 이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와 달러와의 강세가 지속됐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오일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한 키워드에서 반복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나와준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계속 강조드리는 패턴상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까지 들어 올렸었던 자리값에서 자리값을 기준으로 일단 좀 삼아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바닥 자리값을 가져간 다음에 여기 구간대까지 상승을 지금 강하게 보여줬죠. 130까지 상승 보여줬다가 0.5까지 지금 일단은 자리값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60달러 때부터 130까지 단수 매도로 올렸으니까 21년도 겨울에서 올 초까지 해서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보니까 단기 낙폭으로 일단은 절반 0.5까지 그러고 나서 급반등 나와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지금 더불어서 보시면 이게 쌍고 패턴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 저점을 밀고 넘어가는 이 93, 92 이 타이밍에서 얘가 매도세를 더 추가적으로 보여준다. 0.5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현재 886, 그러니까 70 초반대까지도 찔러줄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얘기를 했었냐면 올해 지금 5월부터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추세 자체가 장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렇게 보셔라 라는 얘기를 드렸고, 이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511 자체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내가 선물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ETF나 ETN을 좀 활용을 해서 일단 좀 가져갔었고, 인버스 2배를 그래서 대응을 했었죠. 제가 최근에 이제 인버스 2배 무슨 말이냐면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죠, 인버스 자체가. 그래서 인버스로 해서 일단 80짜리 값을 찌르는 80 언더로 찌르는 이 타이밍에서 제가 정리를 봤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정리를 보고 여기서 정리를 가져갔다 보니까 수익이 그때도 30%가 넘는 수익으로 일단은 이거는 좀 마감을 잘 봤어요. 그래서 이 886짜리 값에서 70달러 초반까지 일단은 좀 보여줬었던 자리값이고,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고점, 저점, 고점 기준으로는 패턴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일은 한 번 더 경기 침체 키워드가 좀 강하게 잡혀 있을 때는 70 초반대까지는 열려 있구나. 근데 여기를 좀 맥시멈으로 보고 또다시 이제 단기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까지 낙폭이 온다라고 하면 급락 가능성이 있어요. 급반등 가능성, 급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판단을 해보면, 자, 70 초반대까지 내려오면 얘는 다시금 93까지 재반등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러한 좀 드라마틱한 움직임도 조금 우리가 지켜봤을 때는 예상을 할 수가 있다. 뭐 최근에 지금 현재 81까지 떨어졌었던 오일 가격이었었는데 재차 지금 급반등 해주는 거는 뭐 전략 비축률을 푼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오일 재고에 지금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왔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가격대에서 좀 변동성이 좀 심할 것이다. 횡보자리 값을 좀 가져갈 것이고, 어쨌든 큰 그림은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이 구간대 횡보자리 값을 계속 유지를 해줘도 상관은 없다. 오일 가격은 80이라는 수치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일 관련은 지금 그래서 향후 방향성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추가 하락에 대한 관점이 더 있어요. 그래서 80을 한 번 더 찔러주는 자리값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1부는 여기 오일 내용 자체를 제가 조금 더 앞에서부터 일단 내용 자체 해석을 좀 오래 가져갔는데, 자, 일단 오일은 여기서 마무리 보고요.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나스닥 차트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 가져가고, 일단 좀 중요한 점 체크, 10월달 남은 10월 어떻게 좀 보내야 되는지 좀 주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좀 해석해서 한번 좀 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나스닥이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코로나 쇼크 때 단기간에 한 달 만에 지금 일단은 저점을 그렸었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양적 완화 크게 돈을 풀어주면서 이 사태 팬데믹을 최대한 빠르게 지금 소화를 시키면서 들어 올려줬었죠. 그래서 회복하는데 일단 3월 말 지금 저점 기준으로 일단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는 걸렸는데
이 다음에 보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상승폭 흐름까지 바라봤을 때는 나쁜 흐름은 아니었죠. 결론적으로. 자, 결론적으로 거의 17,000까지, 그래서 저점 자체가 거의 7,000대까지 떨어졌었던 나스닥이 거의 한 30% 가까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일단은 거의 9,700 만 정도라고 했었을 때 7,000 수준이다라고 하면 약 마이너스 30% 됐었던 게, 일단은 거의 뭐 7,000 수준에서 거의 17,000까지 거의 10,000포인트를 지금 들어 올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좀 강한 상승의 원동력은 뭐였죠? 이 상승의 원동력은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달러, 그리고 이제 지원책이 좀 어떻게 보면 달러를 많이 풀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풀다 보니까 그 유동성으로 들어 올린 거죠. 그런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풀어버리다 보니까 기업들 자체가 뭐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비약적으로 일어났었고, 거기에 따라서 뭐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비대면에 대한 내용들 뭐 여러 가지 겹치면서 호재로 많이 작용됐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매출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받쳐주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일단 보여줬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뭐 달러 자체를 계속적으로 풀어주다 보니까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날개를 달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유동성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값이고, 딱 지금 눈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말부터 해서 이제 금리 인상 정말 한다, 제대로 하면서 일단 좀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충격장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하락장 충격을 주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락이 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자, 1년도 안 됐고요. 대세 상승장을 20년도 3월부터 해서 21년도 12월 말까지 본다라고 했었을 때 거의 2년 정도 가까운 상승장을 보여줬잖아요. 대세 상승장을 2년 동안 보여줬으니까 지금 현재 하락장 자체가 10개월 정도 가져왔죠. 11개월 이 정도 가져왔으니까 이 정도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오케이 할 정도죠. 오케이 할 정도.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내년까지도 지금 현재 스탠스를 지금 유지한다. 결국에는 지금 전체 상승률,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상승률을 지금 100%라고 봤었을 때 이제 50% 조금 더 깬 상태예요. 50%에서 60% 사이. 그러니까 전체 상승분의 절반 정도만 지금 토해내고 반납한 수준이죠. 이게 그쵸, 상승분을 다 잡아먹고 그 저점까지 밀었다라고 하면 확실히 여기는 힘든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힘차게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이 절반 정도는 지금 가져갔다, 낙폭 자체가 50% 라고 지금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거는 사실상 인정해야죠. 이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자, 하락장에 대해서 여기서도 일단은 5일처럼 한번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이 최고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된 거죠. 하락장의 스타트인데, 자, 첫 번째, 여기에 대한 지금 원웨이 낙폭 쇼크를 보여줬었던 이 구간 1월까지 해서 이 낙폭에 대한 구간 해석은 뭘로 볼 수가 있겠죠? 금리 인상한다, 그쵸? 금리 인상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가져가고, 아예 이제 나왔었잖아요. 이제 빅스텝은 2번, 베이비 스텝으로 나머지 가져가면서 올 한 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선으로 지금 맞춰주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 워낙 이전의 상승장을 계속 가져갔던 것에 비해 확실히 매도세 낙폭 자체를 정말 크게 받았어요. 이미 16,700 수준에서 13,700까지 3,000포인트를 원웨이로 낙폭을 그냥 다이빙을 가져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12월 말부터 해서 1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정말 이때 무식하게 떨궜죠. 무식하게 지금 조정을 받으니까 금리 인상 한 달에 3,000포인트를 떨궈버렸습니다. 나스닥이.
그러고 나서 뭐 반등을 일단 좀 가져갔었던 거, 여기서는 일단은 실적 상승에 대한 이유는 그렇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대형주들의 일단 실적 호재로 가져왔었고, 실적 호재로 인한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간에서의 변동성 추가 하락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쟁이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여기서 나와주면서 이러한 지금 변동성,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을 지금 동반하면서 가져오고 다시금 제 상승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가 끝나면서 들어 올렸다는 아니죠. 여기 구간 같은 경우는 이때 해석이 뭐였냐면, 나스닥 이제 여기가 13,000이 최바닥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가 저점 매수세가 정말 강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도 뭐 기술적 반등 나와주는데 이때 이렇게 왜 이렇게 강했나요? 라고 하면, 앞에서 지금 근 2년 동안 상승장을 맛봤던 사람들이 어쨌든 뭐 과거를 좀 돌이켜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전쟁이 나고 어쨌든 남의 나라 전쟁인 거고, 오히려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또 취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무지막지하게 떨구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반등을 가져가는데, 이 반등이 다시금 나스닥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 뭐 언론에서도 계속 나와주고 있었고, 뭐 캐시우드도 이때 당시에 나오면서 지금 시장 조정할 구간 아니야. 나스닥 지금 미 증시 현재 기업들이 너무 탄탄해. 얘네는 오를 길만 남았어. 한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봐봐. 결국에는 미래지향으로 지금 좀 바라봤을 때는 훨씬 더 기술적 탄력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훨씬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이건 계속 올라갈 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승 탄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기술적 반등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올해 매도세가 무지막지하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단기 조정일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구간 매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나왔었던 내용 자체가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경기 침체까지도 지금 우려하던 상황이니까, 이때가 일단은 스태인가요? 이때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정말 크게 시장을 좀 잡아먹으면서, 이때 이제 매도세를 조금 더 크게 견인을 했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때 당시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연저점을 이렇게 갱신하면서 11,000까지 이제 떨궜을 때, 11,100대까지 이제 떨궜을 때 여기도 어마어마했었죠. 낙폭 자체가. 뭐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쇼크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라왔었던 원자재 가격,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CPI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매도세를 계속적으로 견인을 했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었던 내용 해석이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반등 자체가, 앞에서는 바닥 대비 13,000에서부터 15,300까지 2,300포인트를 단기간에 줬다라고 하면, 얘는 11,100에서부터 13,000, 2,000 가까이 상승 자체를 조금 무난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때 당시에는 뭐 CPI 약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얘 역시도 바닥 대비 저점 매수세가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이때는 뭐 어떠한 조그만한 호재더라도 강하게 반응을 하면서 상승 탄력을 정말 크게 가져갔었던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FMC 결과가 나와주고 잭슨홀 미팅까지 나와주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절대 완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 정말 이제 곡소리 날 정도로 금리 인상이 올라와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스탠스를 줄이지 않다 보니까 다시금 밀어주는 하락장 추세로 지금 넘어왔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지금 현재 다시금 저점, 연저점을 밀고 나서 반등이 스물스물 지금 올라오고 있는 단계인데, 어쨌든 현재 구간대에서 반등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지금 역시도 실적 시즌 플러스
시장이 이제 훼손이 지금 너무 크게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현재 구간대가 시장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일시적인 반등이나 추세 흐름 자체가 꼭 필요한 구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바라봤을 때는 추가 하락 뭐 9,700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큰 키워드로 지금 전체 지금 이 하락장에 지금 현재 시장의 이 큰 하락장에 대한 이슈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경기 침체 키워드가 가장 강할 거예요. 금리 인상도 너무 크게 가져가고 있으니까 가장 큰 그림의 하락은 지금 일단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에 대한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장을 보는 건데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왔었던 이유 자체가 기술적 반등 뭐 저점 매수세가 있고 일단은 뭐 실적 자체 실적 시즌만 지금 가져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지금 좀 보여줬죠. 여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지금 얘기를 드렸던 자체가 여기 구간대에서도 일단은 실적 자체가 여기 무너지면서 더 큰 낙폭을 가져갔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번 실적은 그래도 또 기대를 조금 더 이전보다는 기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번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이미 가이던스가 너무 하향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지금 가이던스 하향 때문에라도 현재 구간대에서 한번 더 지금 좀 강한 반등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시장. 그래도 사실상 12,000 초반 정도까지만 올라올 수 있고 그 이상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조금 힘들다. 그 이상 가져갈 수는 있어도 사실상 조금 힘든 부분이고 언제 다시금 좀 꼬꾸라질 때는 매도세가 언제든지 크게 튀어나올 수 있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그럼 지금 다음 금리 인상까지 지금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10월 남은 10월은 조금 상승장이라는 표현을 지금 드렸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하락을 더 크게 보여주고 거의 이제 겨우 제자리 걸음 정도 찾아가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변동성이 좀 컸었죠. 10월 변동성이 좀 큰 상황에서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단계다. 자, 그러면 지금 최근 변동성에서 지금 움직임 좀 체크해서 보면 시장 자체는 낙폭이 지금 더 많이 열려있는 자리값인데 자, 단기 반등 지금 본장 전에 일단 좀 강한 추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본장 전에 지금 강한 추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얘가 반등을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12,000까지는 좀 무난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게 일단은 다음 금리 인상까지 11월까지 일단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맥시멈 포인트에 그 이상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가장 좀 현실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는 반등의 흐름이다라고 하면 12,000 정도가 좀 적당하다. 왜냐면 지금 현재 11,000 포인트 정도 되다 보니까 110 포인트가 지수 변동성의 1%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거의 이제 한 900포인트 가량 들어 올려야 되니까 현재 지금 남은 일수 10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기간이 20일이거든요. 20일 기준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9%대가 지금 지수가 그냥 원의 상승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12,000까지 반등하면서 원의 상승 9%를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하루 맥시멈으로 지금 좀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무리 튀어오르고 측정하더라도 한 3%대가 좀 적당해요. 3% 중반대가 거의 맥시멈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루에 뭐 5% 이상 들어올릴 만한 지금 트리거가 될 만한 호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근 시장 동향에서 자, 이전 낙폭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까지 바라봤을 때 0.5와 618 사이까지 지금 낙폭을 가져갔으니까 얘가 저점을 그린다라고 하면 618과 2.0까지 그러니까 맥시멈 일단 좀 바닥 생각했었던 구간까지도 일단 좀 잘 내려왔고 여기서 이제 반등 자리 값을 이제 다시금 좀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바닥 대비 얘는 일단은 11,175까지는 그래도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져갈 수 있고
한마디만 더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게 12,000이죠. 그러니까 하나 지금 기준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터치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다음 FOMC 결과까지 한번 지금 바라봤을 때는 맥시멈 일단은 12,130 정도까지는 일단은 상승 좀 지켜볼 수 있다가, 여기서 일단은 이 정도 상승을 앞에서 계속 보여줬다라고 하면 조정이 또 오겠죠. 그 다음에 이 조정 자리에서 저점을 밀 건지, 다시금 얘가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고점을 밀 건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래도 뭐가 됐든 반등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장. 근데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반등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 변동성이 지금 너무 큰 시장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지금 좀 나타나져 있고, 또 일단은 지금 뭐 골드 추세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계속 지금 저점 그으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지금 같이 못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낙폭 자체를 가져가면서 지금 회복을 못하고 계속 저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죠. 일단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초까지만 보더라도 얘가 가파르게 2000대까지 이상 보여주면서 단기 상승을 정말 크게 보여줬었는데, 최근 흐름 자체가 달러 강세가 지금 지속되다 보니까 달러 강세 지속,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안전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비중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는 거는 금, 그 다음에 달러, 뭐 채권, 요 정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금이라는 거는 현재 작년, 재작년까지만 보시더라도 이 금이라는 거 자체가 비트코인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까지도 여기 범주 안에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 움직임 자체가 비트코인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밌는 결과가 있죠. 안전자산 선호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금이랑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보면 이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 자체가 채권, 달러, 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1대1 대1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뭐 채권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 달러랑 뭐 채권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금인데, 뭐 얘의 비중을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한 20%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어쨌든 1대1 대1은 아니니까. 그럼 이 안에서, 이 비중 안에서 얘네끼리 커플링을 갈 때도 있고요. 비트코인이랑 디커플링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선호도가 높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오히려 비트코인 자체가 너무 좋으면서 상승 탄력을 가져가면 이 힘이 지금 이 안전자산의 전체 범주를 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금은 되려 상승 탄력을 조금만 보여주던가 아니면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을 가져갔었고, 최근에는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녀석 자체가 골드에서 조금 또 떨어져서 어떤 구간대에서는 나스닥과 완벽하게 커플링, 어떤 구간대에서는 은, 어떤 구간대에서는 금 흐름을 좀 보여줘요. 되려 어떤 또 구간에선 나스닥보다 선행으로 1주에서 2주 정도를 지금 먼저 보여줄 때도 있고요. 사실상 이거를 완벽하게 좀 맞추긴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트렌드를 저도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판단을 하는데, 현재 구간대에서 금을 지금 좀 바라보는 거는 달러 인덱스의 지금 현재 상황과 가장 밀접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14를 저는 고점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114. 정확하게 114 구간대에서 저항 받으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을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조정을 일단 초반에 세게 보여줬는데, 이게 저점을 저는 좀 109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단기 반등 나오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수렴 형태 기간값 조정이 지금 좀 보여주고 있죠. 이거 다시금 재돌파한다라고 하면 시장 다시금 한번 또 크게 무너질 수 있는 내용 해석으로 좀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서 달러에 대한 움직임을 좀 많이 체크해야 돼요. 근데 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결론적으로 오일과 골드, 그 외에 나머지 뭐 산업 원자재,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크게 가져갈 거고, 그게 이제 세계 경제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엔화, 그리고 위안화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환율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뜻하는 게 이 달러 인덱스예요. 그럼 지금 현재 주요국 대비 달러의 가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죠.
올해 3월만 보더라도 98, 뭐 100도 안 넘었었던 자리값이 114까지 지금 다이렉트로 올렸고, 이전 수치와 지금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작년 5월 같은 경우는 지금 90 정도 수준에서 단기간에 이만한 상승을 지금 가파르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올해만. 그러면 얘에 대한 이유를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미국이 지금 현재 상황은 좋지만 그거보다 지금 미국도 우리 뭐 지수 지금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 50% 조정 받으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조금 꺾인다라고 지금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기업이 지금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데 상황이 안 좋지만, 이게 미국이란 나라면 나머지 지금 주요국들의 안 좋은 상황 자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쵸, 영국발 뭐 지금 현재 뭐 독일까지는 아니고 영국 뭐 이탈리아 뭐 이쪽 지금 유럽 쪽 얘기 나와주면서 물귀신 작전을 지금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일단은 영국 뭐 이런 기타 유럽 국가들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 경제가 완전 살아난다는 아니지만 달러는 다시금 고점 돌파하면서 강세를 가져갈 수 있다. 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시황 정리보다는 일단은 길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좀 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